이번 핵실험 9월 9일 9시에 이루어졌습니다. 북한의 핵실험은 과연 성공했을까요? 북한의 핵은 얼마나 강해지고 또 얼마나 소형화됐을까요? 우리 외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한국국가전략연구원의 문성목 센터장, 국립외교원 김한건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자, 센터님 먼저 이걸 좀 여쭤봐야겠습니다. 방금 전 북한 조선중앙TV는 성공했다 이렇게 입장을 발표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북한은 성공했다고 얘기를 했죠. 실은 1월 달에도 대대적인 성공이라고 먼저 얘기를 했고요. 우리 군에서는 성공 여부를 확인 중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성공했느냐 성공하지 않았느냐 하는 여부는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아마 달려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북한이 이번에 표준화 규격화에 성공을 했고 성능 실험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성공 실패 여부를 떠나서 일단 북한의 핵 소형화와 핵 역량이 강화됐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한 철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규모는 어느 정도라고 예상하십니까? 방금 우리 국정원은 히로시마 원폭에 버금가는 규모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나 되는 겁니까? 국방부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죠. 지난번 4차 1월 달에 있었던 4차 핵실험의 진도가 이제 4.8이라고 그랬고요. 0.2가 올라간 5.0. 그럼 0.2면 지난번에 그 위력이 약 6에서 7 정도, 6에서 7킬로톤이고 이번엔 10킬로톤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말씀하신 1945년에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핵폭탄, 리틀보이라고 하는 폭탄은 떨어지자마자 8만여 명이 사망을 했고 5만여 명이 이제 부상을 당했고 대략 30km의 반경 도시가 완전히 형체를 찾아올 수 없는 정도로 됐는데 그때보다 지금 더 위험한 것은 뭐냐면 그때는 전략폭격기에서 서서히 떨어뜨렸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운반수단이 너무나 발달했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 어디서 그것을 쏠지 알 수 없다고 하는 점에서 우리에게는 더 위협으로 다가오는 부분이지요. 첫 핵실험이 정확히 10년 전 2006년입니다. 이때 1킬로톤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죠. 네. 이번에 10킬로톤이면 하지만 10배 이상 늘어난 게 아니고 훨씬 더 커진 거죠, 위력은? 그럼요. 이게 위력이 훨씬 커지고 그때는 이제 폭발 실험이었다면은 다시 말하면 핵무기를 만드는 과정에서의 그 실험이었다면 이번에는 탄두를 만들어서 다시 말하면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탄두를 만들어서 그 폭발 실험을 했다고 하는 점이 과거 1차 때와 지금과는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G20 정상회의 때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더니 이번에 아세안 회의를 맞춰서는 또 핵실험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마치 잘 짜여진 각본처럼 움직이는 모습이에요. 특별히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 북한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번에 국제사회가 핵 비확산에 관한 의견을 모으고 또 북한에 대해서 비판하는 모습을 갖추고 즉 국제사회가 어떠한 압박을 가하더라도 북한은 자신들의 핵 개발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이라는 자신들의 길을 가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여준 것 같습니다. 또 국내적으로는 9.9 지금 정권 수립 기념일을 맞이해서 이런 폭발 실험을 함으로써 국내 정치적으로도 권력을 공고히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네. 자, 센터장님. 1월에도 4차 핵실험 했습니다. 그때 뭔가 절반 정도밖에 성공하지 못하고 절반 실패했다 이런 분석이 이어졌는데 이번 실험은 그 실험에 1월 실험에 보완하는, 보충하는 그런 실험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 그런 부분이 아마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이제 1월 달의 실험과 이번과의 차이점들을 좀 보면은 1월 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북한의 이 핵실험 움직임을 전혀 포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1월 6일 날 핵실험 하리라고는 CIA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그러나 이번에는 상당히 여러 번 노출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핵실험이 임박했고 김정은이가 결심만 하면 언제라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번에 확인이 됐고 북한의 발표 내용이 좀 달라졌습니다. 1월 달에는 수소탄의 실험을 성공했다고 그랬는데 이번 발표는 수소탄 한마디도 얘기 안 하고 있거든요. 표준화와 규격화에 성공을 했다. 이번엔 얼마든지 많은 걸 다양하게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1월 달에 미처 확인하지 못한 부분을 이번에 추가적으로 확인하면서 자기들의 어떤 소위 말해서 핵무력을 고도화시켜 나가는 일정표 가운데 이번에 보완된 실험을 했고 앞으로도 계속 실험해 나가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번에 미흡한 부분은 앞으로 6차, 7차 실험을 통해서 계속 보완해 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앞서 이제 핵 물질에 대한 시험이 아니고 탄두를 만들어서 실험한 것이 중요하다. 또
표준화, 규격화 실험을 했다는데 이 말은 곧 경량화, 소형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스커드 미사일로부터 시작해서 노동, 모스탄, SLBM 또 ICBM까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운반수단에 탑재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미사일을 자기들이 보유하고 있는 플루토늄이라든지 농축우라늄을 가지고 여러 개, 많은 이 핵폭탄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와 있다. 네. 우리를 무시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지요. 북한 핵실험의 중축이 되는 이 우라늄 농축 기술 그리고 플루토늄 축출 기술 모든 것들이 진일비한 모습인데요. 그럼 여기서 북한 조선중앙TV의 방송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핵무기 연구소 과학자 기술자들은 북부 핵시험장에서 새로 연구 제작한 핵탄두의 위력 판정을 위한 핵폭발 시험을 단행하였다. 이번 핵시험에서는 조선인민군 제작군 화성 보병부대들이 장비한 전략 탄도 로켓들에 장착할 수 있게 표준화 규격화된 핵탄두의 구조와 동작 특성, 성능과 위력을 최종적으로 검토 확인하였다. 핵탄두가 표준화 규격화됨으로써 우리는 여러 가지 분열 물질에 대한 생산과 그 이용 기술을 확고히 틀어주고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된 보다 타격력이 높은 각종 핵탄두들을 마음먹은 대로 필요한 만큼 생산할 수 있게 되었으며 우리의 핵무기 병기화는 보다 높은 수준에 확고히 올라서게 되었다. 미국을 비롯한 적대 세력들의 위협과 제재 소동에 대한 실제적 대응 조치의 일환으로서 적들이 우리를 건드린다면 우리도 맞받아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우리 당과 인민의 초강경 의지의 과시이다. 핵탄두의 소량화, 경량화, 다종화를 비롯해서 온갖 성능과 위력을 검증하는 극찬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분명히 성공을 했다고 주장을 하는 건데 이 성공과 실패 여부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마 지금 북한이 오늘 이제 이 핵무기 연구소의 이름으로 성명을 발표를 했는데 지난 3월 달부터 북한이 아주 특이한 행동을 그동안 보여왔어요. 과거에는 전혀 보여주지 않았던, 다시 말하면 국제사회가 북한이 소형화 기술이 없다 그러니까 작은 핵탄두 모형을 공개를 하고 네. 북한이 재진입 기술이 없다 그러니까 재진입 실험을 또 다 보는 데서 했고요. 고체 로켓은 아직 부족하다. 그러니까 고체 또 엔진을 연소하는 실험들을 하고 아마 이번에 이 실험이 성공했다고 하는 것을 뭔가 입증해 주기 위한 추가적인 근거 자료들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북한이. 그런 북한의 추후 행보들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핵실험 이후에 공기 중에 여러 입자들을 통해서 그 핵실험의 규모, 성공 여부들도 가늠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과거에 이제 1, 2차 과거 핵실험 경우에는 일부 물질들이 포집이 돼가지고 북한이 어떤 물질을 가지고 실험을 했는지 여부를 일부 우리가 가늠을 한 그런 예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1월 달에도 그렇고 전혀 물질들이 포집이 안 됐기 때문에 네. 어떤 물질을 가지고 플루토늄을 했는지 아니면 농축우라늄으로 했는지 또 다른 형태로 했는지를 우리가 직접 볼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기 어려운 한계점이 있는 거지요. 우리가 예상을 했던 것보다도 더 빠른 시일 내에 실전 배치가 가능해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이 이제 우리가 제일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과 직접 통화를 한 이유도 또 우리 합참에서 전략본부장이 우리의 대응 체계를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얘기한 것도 북한의 실전 배치가 임박했다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의 대응, 다시 말하면 억제력을 과시하기 위한 그런 조치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러면 지상 어디서든 발사할 수 있습니까? 고정식도 있고 이동식도 있지 않습니까? 북한이 말한 것이 그대로 사실이라면 소형화, 표준화, 규격화된 그 탄두를 북한이 가지고 있는 스커드든 노동이든 무스탄이든 자기들이 원하는 목표 거리에 맞게 장착을 해서 우리의 감시 수단을 피해서 은밀한 지난번에 노동 미사일 3발을 쏠 때도 터널 속에 감췄다가 갑자기 꺼내가지고 발사를 했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발사를 시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감시 역량을 높이고 타격 능력을 높이는 그 숙제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까지
핵을 보유한 다른 나라들도 이 정도 규모에서 실험을 끝내고 실전 배치했습니까? 지금 10킬로톤 정도까지는 온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실험은 끝났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는 겁니까?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앞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북한의 이번 실험이 완결편은 아니다. 북한 스스로도 얘기를 했거든요. 자기들의 질양의 이 깊이와 위력을 높이기 위한 그런 실험을 앞으로도 계속해 나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완결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김 교수님, 그동안 북핵을 막기 위해 우리 외교력 정말 총력을 다 기울여 왔는데 특히 육자 회담에 집중돼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예, 그간 육자회담을 중심으로 북한을 비핵화에 대한 협상 테이블로 유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9.19 공동 합의도 있었고요. 또 미국과 북한 간의 2.16 합의도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국제사회, 특히 한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는 북한과의 대화가 어떤 효과적인 핵 억제력을 가지거나 또는 비핵화의 과정을 실질적으로 수행해왔다는 것에 많은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4차 핵실험 이후에 한국과 미국, 일본 등은 강한 압박으로 김정은 정권이 진정하게 또 진지하게 비핵화의 의지를 가지고 그 대화와 협상의 장소로 나오는 것을 유도하기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즉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지금 강한 압박이 가해질 때 북한의 이런 5차 핵실험 그리고 연이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은 국제사회의 이런 노력에 대한 정면 도전이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자신들의 강한 의지를 나타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전 핵실험 때보다 이번 5차 핵실험 이후에 상당히 외교적인 파장이 큰 상황입니다. 국제사회에서도 이번 핵실험을 규탄하는 성명을 차례차례 내고 있는데요. 육자회담 재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예, 강한 압박을 통해서 북한이 진정한 비핵화의 의지를 가지고 온다면은 세계의 어느 나라도 대화를 거부하거나 또는 북한을 무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핵심은 과연 북한이 진정한 비핵화의 의지를 가지고 육자회담에 나오느냐 아니면 지난 20년에 보여준 모습같이 기만 전술, 시간 끌기 작전 또는 눈앞에 있는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우회 전술을 쓰기 위해 대화와 협상의 자리로 오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북한의 의지를 어떻게 만들어가느냐에 따라서 한국과 미국 그리고 중국의 의견이 다릅니다. 네. 그렇지만 지금으로 본다면 5차 핵실험 이후에는 강한 압박이 다시 한번 또 제재가 북한에 가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국자회담 카드가 아직 유효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국제사회 특히 안보리를 중심으로 한 더 강한 압박이 더 유효하다고 보십니까? 두 가지 모두 복합적으로 사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에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나온 공동 성명에 분명히 밝혔듯이 의미 있는 육자회담을 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그런 노력이 이전에는 설득과 회의 우선이었다면 지금은 유엔 안보리 특히 최근에 4차 핵실험 이후에 채택된 2270호를 중심으로 한 제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으로 본다면은 2270호에 나왔던 트리거 조항, 즉 다시 한번 이런 핵실험이나 무력 도발을 한다면 강화된 제재를 하겠다라는 그런 국제사회 약속에 따라서 더 강한 압박이 예상되고요. 그래서 진정한 비핵화의 의지를 김정은 정권이 갖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간의 북한의 핵실험 일지를 영상으로 정리했는데요. 보시고 다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2006년 10월 9일) 지하 핵시험을 안전하게 성공적으로 진행하였다.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커다란 공과 기쁨을 안겨준 역사적 사변이다. (2009년 5월 25일) 또 한 차례의 지하 핵시험을 성과적으로 진행하였다. 제3차 지하 핵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함으로써
핵 강국으로서의 위용을 만천하에 다시금 힘있게 떨치었습니다. 2016년 1월 6일 10시 주체조선의 첫 수소탄 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수소탄 시험은 우리 핵무력 발전의 보다 높은 단계이다. 그동안 북핵을 막기 위한 우리 정부와도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10배 가까운 폭발력이 늘어났으니까요. 상당히 비상 상황입니다. 앞으로 국제사회가 더 큰 제재 카드를 꺼내들 시점인데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좀 높아 보이네요. 예, 이제 세컨더리 보이콧은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에는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네. 그것은 이제 미국이 북한을 향해서 대북 제재 법안을 이제 금년 초에 이 통과를 시켰고요. 상하 양원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를 시켰죠. 그리고 이제 행정명령이 발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컨더리 보이콧은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 기관들을 제재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미국이 그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을 지금 다시 말하면 발동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 김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 2270호의 트리거 조항, 다시 말하면 북한이 또다시 추가 핵실험이라든지 안보리 결의를 중대하게 위반했을 때 추가적인 조치를 취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지난번 2270호가 역대 유엔 안보리 결의안 중에 최강수의 결의안은 분명하지만 거기에는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큰 구멍이 2개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하나의 구멍이 민수용 수출입에 대해서는 허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재량권을 가지고 북한에 수출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의 구멍은 북한의 해외 근로자 송출입니다. 결국 북한 김정은의 통치 자금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추가적인 제재 결의 내용 속에 그것을 추가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인데, 그것을 중국이 과연 얼만큼 협조해 줄 것이냐 하는 것이 지금으로선 최고의 관건인데, 김정은이 이렇게 망나니 같은 추가 핵실험을 결심하게 된 배경 속에는 그동안 중국이 2275에 찬성해놓고도 최근에 보면 그대로 무역을 한다든지 근로자를 받아들인다든지 이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왔는데, 이번에 중국이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안보리의 정말 초강력한 2270호 이후에도 북한은 여전히 중국에 철광석을 수출하고 중국으로부터의 중유 지원은 계속되고 있고, 그렇죠. 북한 근로자들은 여전히 중국에서 일해서 위안화를 벌어가고 있단 말이죠. 그럼요. 그러니까 결국 김정은으로서는 자기들이 그런 극단적인 추가 핵실험을 하더라도 국제사회가 결코 그렇게 호락호락 초강수의 더 강력한 제재 조치를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중국이 막아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무언가 믿는 구석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것인데, 아마 중국이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 이것을 막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김 교수님께 중국의 입장을 여쭤보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공감대는 형성된 것 같습니다. 이제 최후 수단으로 중국이 실효성 있게 막아줘야 합니다. 중국이 어떤 입장을 보일까요? 그간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 국제사회의 여러 회원국들과 함께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미중 간의 동북아에서 나타나는 전략적 경쟁 구도에서 북한의 핵을 전략적으로 관리하고 또 북한의 전략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중국의 전략적인 계산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재를 동의를 하지만 이것이 김정은 체제의 기반을 흔들거나 또는 북한의 커다란 혼란이 옴으로써 중국에 전략적인 손실을 끼치는 것 또한 별로 보고 싶어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방금 우리 김규 센터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2705에는 동의했지만 2개의 커다란 구멍을 만들어 놨습니다. 말씀해 주신 민생무역에 관한 부분이고요. 또 하나가 인도주의적인 접근에 관한 예외였습니다. 이번에 국제사회가 중국에 대해서 과연 5차 핵실험 이후에 트리거 조항을 적용할 때 이러한 예외 조항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가 중국에 대한 결단을 요구하고 또 북한에 강화된 제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핵심 관건이라고 생각됩니다. 북한 김정은은요, 이렇게 미사일 발사 핵실험 외에도 공포 정치로 우리 국제사회가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 행보를 저희가 정리해봤는데 함께 보시겠습니다.
김정은의 대관식이었던 7차 당대회장인데요. 김정은의 손짓에 황급히 달려와서 시종일관 입을 가리는 올해 67살 군서열 1위의 황병서 총정치국장입니다. 한 기록 영화에서는 황병서가 김정은의 앉으라는 손짓에도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김정은 보다가 또 앞서서 걷다가 황급히 뒷걸음질을 치는 모습도 전파를 타기도 했습니다. 7차 당대회 2인자라는 최룡해도 이미 등을 돌린 김정은을 향해서 90도로 고개를 숙이고요. 이에 질세라 북한 당정군의 핵심 실세들도 30에서 40살이나 어린 독재자를 향해서 낯뜨거운 충성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김정은 동지의 당으로 강화 발전시켜 최대의 영광을 드립니다. 고모부 장성택 등 친족과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등 측근들에 대한 잔인한 고사총 처형에 고위 간부들 사이에는 숙청 공포가 만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 김정은 집권 4년 동안 처형된 북한 간부만 70여 명, 같은 기간 아버지 김정일 때보다 7배나 많습니다. 하지만 김정은은 숙청을 통한 공포 통치를 멈추지 않을 것으로 나타나고 밝혔습니다. 있는 세도와 관련비 정부의 행위와의 투쟁을 그것이 뿌리채 뽑혀질 때까지根기 있게 계속 강도 높이 벌려나가야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김정은 정권의 주민 공개 처형도 2배 정도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눈에 잘 띄는 산 중턱에서 기둥에 묶인 사람이 총소리에 고개를 떨굽니다. 공개 총살입니다. 북한 당국은 장마당이나 광장 등에서 공개 처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뚝 끄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다리를 쏘면 딱 그래 넘어지는 거죠. 김정은이라는 젊은 지도자가 북한 체제를 과연 어떻게 이끌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많았는데 벌써 집권 4년 차거든요. 많은 전문가들이 이 김정은이란 인물 그리고 그 행보에 대해서 참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대응하기가 어려운 것이겠죠. 예, 중국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특히 백두 혈통이 과연 김정은 체제가 처음 출발할 때 정통성을 가지냐에 의심을 뒀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정통성을 인정받았거나 또는 정치 엘리트 간에 합의가 있었다라는 것이 확인돼서 안정적이다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네. 하지만 최근에 와서는 김정은 개인의 리더십에 관해서 장기적인 관점을 봤을 때 과연 신뢰할 수 있는 대화 파트너냐는 거에 대해서 많은 내부적인 논쟁이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방금 화면에서 보셨듯이 공포 정치가 진행된다면은 네. 단기적으로는 권력을 공포에 의해서 공고화할 수 있는 효과는 있지만은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진정한 정책 대화라든가 토론을 통해서 국가 정책을 더 발전시키고 또 여러 가지 토론과 비판을 통해서 이런 정치 시스템을 더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키는 모습이 나오기가 힘들어집니다. 네. 다들 김정은의 눈치만 보게 되죠. 김정은이 아버지 김정일처럼 이렇게 후계 수업도 오래 받고 또 경험도 많고 나이고 있다라면은 그렇게 해서라도 버틸 수 있는 시스템이 있지만은 지금은 나이도 어리고 아직 리더십을 검증받지 못했다는 차원에서 우려가 주변 국가들의 우려가 네.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인데 이런 공포 정치를 통해서 권력을 장악할 수도 있지만 벌써부터 붕괴가 시작됐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던데요. 예, 한국 정부 입장에서 본다면은 많은 북한의 정치 엘리트들이 특히 외국 공간에 있는 엘리트들이 탈북하는 현상이 네. 많아졌고 이러한 조짐은 이전과는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에 화면에도 나왔듯이 김정일 시기 또는 어느 나라든 독재 정권이 교체가 되는 시기에는 많은 정치적 숙청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숫자를 비교해 본다면은 지금 김정은 체제는 아버지에 비해서도 10배나 많은 숙청과 처형 등 이런 공포 정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 자체가 또 보통 정치학에서 보면 3년 정도라는 기간이 이런 지도자 교체 이후의 숙청 기간인데 네. 4년이 지나서도 계속된다는 점 등은 여전히 김정은의 리더십에 대해서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김정은의 리더십이 중요한 것은 비단 북한 지도층만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그의 통치 스타일로 봐서 이런 핵의 실전 배치, 나아가 어떤 선택을 할지 우리가 가늠하기 어렵다는 게 정말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이제 제일 문제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공포 정치가 진행되고 있고 방금 화면에서도 최룡이라든지 황병서라든지 북한에서 소위 2인자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도
김정은 앞에만 서면 입을 가리고 무릎을 꿇고 이렇게 하는 모습은 뭐냐면 사실 지금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할 시기가 아니거든요. 네.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김정은이가 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3월 달에 핵탄두 폭발 실험을 하고 다양한 미사일을 쏴라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지금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 경제와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북중 관계라든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어느 누구도 김정은에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하는 것. 네. 이것이 앞으로 김정은이 어디로 튈지 어떻게 될지 스스로 자멸의 길을 걸지 이걸 알 수가 없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제일 문제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했는데 추가적으로 유엔 안보리 추가 제재 결의라든지 강력한 수단이 나올 경우 김정은이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그것이 지금 우리로서는 제일 관심을 가지고 대비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탄도미사일 발사 때도 봤지만 1000km를 날아가서 정확한 목표 지점에 내려 꽂혔거든요. 이걸 보면서 과연 우리 군이 만반의 대응 태세를 갖추고 있는지 궁금했어요. 지금 시점에서는 미사일 발사 조짐이 있을 때 어디까지 예측할 수 있는지가 관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제일 중요한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그동안 우리가 우리에게 우리의 능력이라든지 우리의 상황에 부합한 그런 어떤 무기 체계를 발전시키는데 이제 중점을 두었어요. 그리고 특히 대량 살상 무기 핵이라든지 미사일 부분은 미국의 핵우산이나 확장 억제에 의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도 자체적인 역량을 갖출 필요가 있다 해서 네. 킬체인, KAMD 이런 것들을 좀 발전시키고 있다는 걸 아까 합참 본부장이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미국과 함께 모든 정찰 자산을 동원해서 북한의 이 미사일 움직임, 잠수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지금은 실험이지만 이것을 우리를 직접 공격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이것은 어떤 그 무기의 움직임뿐만 아니라 그 외의 모든 다른 상황들도 다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우리가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북한의 이 김정은의 행동이 분명히 위험하고 현실적인 위협이긴 하지만 우리 국민들이 너무 거기에 그것 때문에 위축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한국과 미국 군 당국은 거기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대비 체제를 갖추어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아마 신뢰를 하되 그러나 추가적인 그런 대비책은 계속 강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만약에 드리겠습니다. 핵탄두를 탑재한 미사일을 실전 배치한다면 우리 군 또는 미군이 그 미사일이 어디에 있는지를 지금 기술력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예, 물론 이번에 핵실험이 지하 깊은 곳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게 무엇으로 어떻게 했는지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만 제가 질문드리는 건 네. 만약에 실전 배치했을 예,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무기가 어느 지역에 어떻게 배치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한미 정부 당국이 아마 다 포착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것의 움직임도 제가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움직임들도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함부로 우리 대한민국과 일본과 미국, 우리 동맹국을 향해서 그 무기를 직접 사용을 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그건 스스로 자멸의 선택이기 때문에 우리가 철저히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플루토늄 추출을 했던지 우라늄 농축을 했던지 북이 갖고 있는 핵탄두가 오늘 시점으로 몇 개나 된다고 우리 군은 파악하고 있습니까? 지금으로서는 정확한 개수를 우리 국방부나 미국이 공식적으로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대략 북한이 우리가 지금 확인한 것은 플루토늄, 그동안 북한이 영변에 있는 핵시설을 통해서 추출한 플루토늄이 그동안 실험을 하고 남은 것이 한 40여 킬로그램이다. 그리고 그것을 핵탄두로 만들 경우 6kg에서 8kg 정도 소용이 된다. 6kg이라고 할 경우에는 한 7대 정도를 만들 수 있는 것인데 북한은 플루토늄 외에도 그동안 농축 우라늄을 계속 추출해 왔기 때문에 사실 그 정확한 개수는 우리가 여기서 몇 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네. 자, 지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중국이 북한 대상, 대사, 주중 북한 대사를 초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떤 걸 의미합니까? 예, 이번에 5차 핵실험에 대한 강력한 항의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중국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전략적으로 굉장히 난처한 입장에 처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은 4차 핵실험 이후에
강력한 국제사회의 제재 국면에 들어가니까 이런 제재 국면이 계속되면 중국이 전략적으로 불리해지고 미국이 동북아 지역에서 전략적으로 이익을 얻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즉 동맹국가들 간에 북한 핵실험에 대비하기 위한 또는 핵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모습이죠. 그것이 중국을 견제할 수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중국은 그래서 제재 국면에서 빨리 대화 국면으로 나오기 위해서 노력했는데요. 이러한 북한의 5차 핵실험은 중국의 이러한 노력을 일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습니다. 네. 또 제재를 하더라도 북한과의 우호 관계를 중시한다는, 즉 제재와 북한과의 우호 관계를 분리해서 접근한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것 또한 당분간은 북한을 포용하기 어려워집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강력한 항의와 함께 내부적으로 대북 정책을 과연 전면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시기인지를 또 깊이 논의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네, 마무리를 해야 할 시간인데요. 박근혜 대통령은 라오스 현지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과도 긴급 전화통화를 했어요. 핵실험이 일어나고 나서 이렇게 빠르게 양국 정상이 긴급 통화를 하는 것도 참 이례적인 일인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떤 조치들이 나오겠습니까? 우리 문 센터장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이번에 북한의 핵탄도 실험은 이미 예상이 되어 왔습니다. 단지 시간의 문제였고 언제 하느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과 미국의 지도자들은 이 문제에 관해서 그동안 성실하게 또 탄탄하게 준비해 왔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정부의 이런 준비가 믿어주시고 네. 민생에 그리고 생활에 다시 돌아가셔서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센터장님. 예, 두 가지 점만 말씀을 간단히 드릴게요. 유엔 대북 제재 결의가 정말 김정은의 셈법을 바꾸기 위한 더 추가적인 강력한 제재 결의가 나오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요. 두 번째는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해서 핵 역량을 강화했더라도 결코 사용할 수 없도록 우리의 대비 체제를 갖추는 일인데 그중에 하나가 사드라든지 우리 역량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든 역량을 우리 국민이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